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영장 심사가 있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자, 수사 이후 어제 처음 모습을 드러내서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또 그리고 정 교수의 모습과 함께 또 어제 영장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인이 주장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이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수감 항상 그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네. 자,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칠준 변호사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김칠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제시한 범죄 의혹에 대해서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 사실 이제 58일 만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원래 10시 30분이었는데 앞쪽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좀 밀려서 11시 정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시 정도에 시작되어서 제가 어제 마치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받았는 거는 뭐 보통 5시 뭐 한 50분 정도에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가 마쳐지고 그럼 6시 정도에 마쳤다고 봐서 저는 한 새벽 한 5시, 6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오늘, 그러니까 다음 달로 넘어가서 오늘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0시 18분, 즉 자정이 넘자마자 이제 나와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다라는 점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고 그때 이제 송경호 판사가 이야기했던 게 범죄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 걸 보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검찰 쪽에서 나와 있는 증거가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보다 조금 더 우위성에 있는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모두 검찰이 제시한 의혹은 11가지입니다. 11가지를 놓고 검찰 측과 또 변호인 측 간에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가 총 11개이고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5가지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4가지 혐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2가지 혐의였고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오전에는 주로 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들이 다투어졌고 오후에는 이 사모펀드와 증거인멸과 같은 분류인데 이제 의혹들이 다투어졌는데 오전에 관련되어서 이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 정 교수가 가족과 함께 사회적인 지위 또 인맥을 이용해서 허위 스펙을 쌓았고 이 교육에 관련된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변호인단에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투어지겠지만 인턴 내용을 사실상 실제로 했다면 어느 정도 이것이 일치해야만 죄를 안 받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일치를 안 해야 죄를 받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는 검찰은 무자본 M&A 세력이 거액을 투자해서 불법에 가담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오촌 조카의 잘못을 그대로 실소유주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 교수에게 이런 혐의를 더 씌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증거인멸 관련돼서는 검찰은 전반적으로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라고 봤지만 정경심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사실상 노력이고 증거인멸의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금 이런 공방을 벌인 내용들 중에 그럼 법원에서 결정적으로 구속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됐을까요? 사실 뭐 이제 저희들이 그 전날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제 이제 판사님이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염려 쉽게 말해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바꾸어달라 증거 위조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김경록 씨가 이제 그 동양대에 가서 PC를 가지고 와서 특정 장소에 숨겼다는 증거 은닉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미 일정 부분에 대한 증거 은닉과 증거 인멸, 증거 위조에 혐의가 있고
지금 아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개인용 PC가 지금 있는데 이 개인용 노트북. PC가 노트북 노트북이 얘기하는 있는데 거죠. 예. 그 노트북을 분명히 A라는 호텔에까지 가지고 갔는 CCTV까지 보였지만 네. 그 CCTV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노트북 가방은 맞는데 그 안에 노트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노트북이 제출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명히 좀 중요한 논점으로 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노트북이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도 증거 인멸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건강 문제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훨씬 더 구속 사유에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네. 저희도 어제 이런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아마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여부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고 하나는 범죄의 중대성, 또 혐의가 상당적으로 소명이 되었는지, 예.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발부 사유의 조건은 아니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다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하나의 고려 사항인데요. 어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 정 교수의 모든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만한 건강이 악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건강은 구속영장 발부에서 크게 고려 요소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건강 상태에 이제 주목을 했었던 것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 심사에서 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해서 기각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게 영장을 쭉 하다 보면 영장 전담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영장 전담 판사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방금 변호사님이 주신 대로 법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네. 조문에는 건강 상황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분명히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그 건강 상태가 법원 행정처장이 이야기했듯이 수감 생활을 견디기에 매우 힘든 사정이라면 과연 그러한 경우에 구속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할 것이냐라는 논의였는데 네. 지금 사실 뭐 MRI나 아니면 진단서를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깜깜이 수사 형태이고 사실 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루트가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그런 게 사실 공보도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었는데 뇌 종양과 만약에 뇌 경색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예. 뇌 경색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 다 MRI를 찍으면 점상의 그 뇌경색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왜냐하면 노화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밀리미터 정도의 점으로 나와 있는 뇌경색 정도는 나오는 것이고 네네. 뇌 종양도 사실 이게 악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악성과 양성의 그 모양이 분명히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예. 가지고 검사 출신 의사 출신 검사들이 네. 들어가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항변을 하고 그 항변된 부분이 이제 그런 판단하는 거는 규범적 판단에서 그 판사님이 하시겠죠. 네. 그 판사님의 판단을 통해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건강 문제가 고려 대상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외적으로 예. 그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건강 문제가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이지 사실 좀 약간 이 문제도 약간 외람되지만 모든 피의자들은 다 아프거든요. 구속영장을 받으면 그 어떤 피의자들도 그 자기 몸이 아주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네네. 우리가 보통 대법원 그 대기업 계시는 분들 선수들. 보면 예, 예. 어제도 멀쩡하고 네네. 오늘도 멀쩡하신 분이 휠체어 타고 오시는 다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법원이 좀 유효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어제 정 교수의 구속이 결정이 되면서 이제 검찰은 수사에 더 탄력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어제 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11개의 혐의 중에서 한 3-4개가 가량이 조 전 장관과 혐의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예.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과연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증거인멸과 관련되어서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혐의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어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고 기각이 된 사유에서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바로 조 전 장관을 소환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다시 이제 정 교수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어제 영장이 발부되면서 거의 한 7시간을 공방을 벌였는데 판사님의 판단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하니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많이 인정이 되고 그동안의 수사가 그만큼 공고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조 전 장관을 소환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빨리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관심사인데 그렇죠. 지금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내놓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는 조 전 장관을 늦어도 소환을 할 것이고 지금 예상으로는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소환하지 않겠는데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의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네.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휴대폰 압수라든가 계좌 추적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우리는 물적 강제 처분이라 그러고 이제 구속 영장을 인적 강제 처분이라 예. 그러는데 인적 강제 처분이 물적 강제 처분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구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그 인신에 대한 박탈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제 물적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이라든가 계좌 추적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네. 지금 이제 복수의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대목 하나가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중간에 사모펀드 중에서 WFM이라는 곳으로부터 12만 주 사실은 그게 장 외 가격에서는 한 7,5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바깥 장 내에서는 7,500원 정도 하는데 장 외에서 한 5,000원 정도로 사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이득이 취득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돈의 출처가 그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계좌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점을 바라본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 그냥 뭐 공직자윤리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만약에 확실하다면 저희들은 그냥 그 언론을 예. 보는 거고 네. 계좌 추적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고 그 언론의 어떤 그 보도가 정확하다면 사실 저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을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직접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WFM의 주식이 이제 차명으로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그 주식을 구입하는 돈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흘러갔다 하는 정황이 지금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단 말이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보면 직접 투자를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건데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하다면 네. 사실 그건 직접 주식을 샀다. 그러니까 네.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혐의의 어떤 정도가 강하다 볼 수 있고 만약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코링커 PE와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범동 그 총괄 대표라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그 녹취록이 분명히 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정경심 교수가 WFM에 대한 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물었다. 네. 그리고 이 12만 주의 현물 주식이 지금 그 보남이라는 그 정경심 동생의 집에 지금 숨겨져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범죄 은닉 수익에 관련된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조 전 장관의 계좌로 나왔고 그 과정에 정경심 교수가 있었고 그것이 동생의 집에 현물로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전체의 공모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변호인들이 분명히 밝힐 네네. 거예요. 예, 아니면 예. 아니라고 밝힐 건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지금은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었죠. 네. 그쪽에서 좀 들여다봐야만 되지 않을까. 이걸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수사를 좀 은폐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니면 아닌 부분을 정확히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온 그 보도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본인은 전혀 모른다. 부인이 투자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단순 그냥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한 것이라서 자신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 조 전 장관의
얘기 자체도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죠. 나는 잘 몰랐다. 예. 왜냐하면 그게 블라인드 투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펀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정경심 교수의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허위 공시도 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거예요. 이 예.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게 원래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인데 이 알 수 없는 정보를 어디에서 취득했겠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고 민정수석에서 이 현 정부에서의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미공개 정보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 들어왔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면은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여기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앞서서 그런 언론 보도들처럼 거기에서 돈이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것도 혐의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러한 돈의 흐름이 이루어졌고 투자 보고서가 지금 또 언론의 보도들에 따르면 이 투자 보고서도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투자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주식 실물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실물로 가지고 있었고 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이런 것을 밝히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그렇죠. 오늘 뭐 복수의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던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그 전에 했던 직업 자체가 교수라면 네. 뭐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그 BH 안에서의 그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인사검증을 하는 일이고 그 인사검증을 하면서 한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겠습니까? 사실 뭐 앵커님도 그 질문을 보시면 살아왔는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적폐일 수가 있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공직자로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느냐, 그게 관한 굉장히 세밀하고 내밀한 부분을 분명히 조사를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과연 이러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좀 이렇게 의구점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냥 교수님이 몰랐으니까 신고 안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공직자 등록에 계속 신고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에 대해서는 뭐 정말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부부지간이지만 정말 남남같이 대면대면하게 지내면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께서 왜 그것이 신고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또 물어볼 것 가운데 하나가 입시 그 비리와 관련한 부분도 조 장관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이게 그 입시 비리 중에서도 그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서울대 인턴 예. 증명서죠. 뭐 다른 네. 것들 뭐 그 자택에 있었던 PC에서 뭐 초안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하고 서울대에서의 인턴 증명서가 지금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조 전 장관이 몸담고 있었던 공익인권센터에서 나왔던 증명서이기 때문인데요. 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혀 무관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인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턴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뭐 고등학생 인턴을 한 바가 없다라든지 인턴 증명서와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라든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턴 증명서가 어디서 작성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물론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했다면 그 실질적으로 한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와 일치되느냐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2주 인턴을 정말 했다라고 한다면 2주 인턴 증명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조 전 장관이 오라고 해서 갔고 네. 나는 세미나만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증명서를 받았다. 이러한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 전 장관이 이번 이유 부분에 관해서도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됐고 조 전 장관의 소환도 임박했다 뭐 이런 전망까지 저희가 해봤는데요. 관련 내용은 또 다음에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